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지난 주말 사이에 아주 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김프로쇼에서 저와 김프로가 대화를 나눈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 단정하세요? 있을 수도 있지. 김프로쇼를 누가 듣습니까, 요즘에? 많은 분들이 잔잔하게 듣고 계세요. 잔잔한 파문이 일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찻잔 속의 태풍은 아니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자, 하여간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나눈 바 없다는 그런 기분으로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금요일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300건의 문건이 나왔는데 하나하나가 다 메가톤급 위력을 갖고 있는 그런 문건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 소식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하늘이 돕는구나. 일단은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듯이 했고요. 왜냐면 지금 이런 문건들을 확보하고 싶어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결국에는 자료 삭제하고 파쇄기 가져다가 문서 파쇄하고 디가우저 가져다가 하드 없애고 다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남아있는 문건들은 전부 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만들어가지고. 심지어 목록까지. 그렇죠. 리스트까지도 지정 기록물로 해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라. 우리가 이걸 찾게 해주나. 라고 이제 엿을 먹인 상황이었는데. 예. 결국에는 제게 제가 걸려 넘어간 셈이어서. 리스트까지 지정 기록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발견된 문건들이 지정 기록물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으니. 공개를 해도 사실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대비한다고 대비했는데 이 문건이 무더기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건데 어떤가요? 지금 검찰이나 특검에서는 이 문건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고 있는지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를 규명하지 않는 이상은 그 문건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건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하게 보는 시각도 있긴 하던데 특검과 검찰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청와대가 지난 금요일에 발표를 할 때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는 지금 특검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섣부르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인 기조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여러 특검이 기소했거나 그 특검 이후에 검찰이 기소해가지고 진행 중인 재판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증거들인 거는 분명하고요. 예. 그래서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사실 지금 재판 진행 중인 것의 공소유지보다도 추가로 진행될 수 있는 수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공개를 하면서는 공소유지가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판 중인 이재용의 뇌물죄라든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것들만 일단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문건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문건들 중에는 추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내용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이 새로운 가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케이스들이 뻥뻥 터져나올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가장 큰 관심은 우병우입니다. 우병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많이 떨고 계신 분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아닐까 싶고요.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내용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리고 누차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던, 그래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되느냐 마느냐, 문체부 공무원 인사에 개입했느냐 마느냐, 이런 정도의 얘기들 말고도 문건이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향후 한두 달 내에 새로운 사건이 검찰발로 크게 뻥뻥 터져 나올 수 있다. 예. 그러면 그 타겟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 김프로 보기에는 우병우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세요? 한숨을 쉬면서 왜냐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예. 예전에 길을 쓰고 영장실질심사 이런 데 출석을 해가지고 예. 본인이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예. 본인이 주변 지인들한테 이야기했던 거를 들어보면 예. 검찰이 길을 쓰고 달려들면 내가 방법이 있겠느냐. 길을 쓰고 여권 얻려고 하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이 특수수사를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의지를 가지고 달려들면 된다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검찰이 의지를 갖고 달려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병우가 구속이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요. 맨 처음 검찰 황제 사진이 찍히기 이전에 검찰은 전혀 의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주고 충분한 명분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하다못해 휴대전화 하나도 압수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나름대로 의지를 갖지 않았던 것의 결과가 그 이후에 아무리 의지를 갖는다 한들 쉽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특검이 70일간의 수사 기간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세워야 되잖아요. 예. 그럼 그때 가장 우선순위에 맨 위에 있었던 거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의율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였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밑에 있었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안 한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병우가 지금은 죄가 없어서 구속이 안 되고 지금처럼 떳떳하게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검찰이 그걸 제대로 수사할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서 예. 지금처럼 모든 이제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지금은 또 옛날처럼 본인이 뭔가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내부 상황을 체크해보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검찰의 정기 인사가 나고 그래서 수사 의지를 가진 사람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지금 발견된 문서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새로운 수사를 뻗쳐나간다고 하면 저는 이번에는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자, 결국 이제 우병우가 얘기했던 검찰이 길을 쓰고 달려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그런 국면이 됐군요. 뭐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게 예. 청와대가 이번에 발견된 문건 중에 일부를 예. 특검에다가 넘겼거든요. 검찰에 넘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계산과 더불어서 판단을 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만약에 이걸 검찰에다가 갖다 넘겨줬다. 그러면 당장 자유한국당이나 뭐 여러 야당들에서는 하명 수사 아니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지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물고 늘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뭐 일정 부분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아니 이거를 검찰에다가 넘겨주는 의도가 뭐냐. 수사하라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막 물타기를 해가지고 뭐 정쟁을 시작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해명을 하고 어떻게 해도 좀 궁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생기는 것도 미연에 방지를 하면서 특검에다가 갖다가 넘긴 거예요. 그러면 특검은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어쨌든 유지가 되거든요. 예. 그 특검팀에서 받아가지고 예. 이건 공소 유지에 필요한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증거다라고 하면 그거를 사용하고 요거는 새로운 범죄 혐의가 될 만한 거다.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이 수사하지 않죠. 그거는 검찰에다가 넘기겠죠. 예.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를 특검에서 넘겨받은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시간을 좀 벌고요. 왜냐면 당장 지금 검찰에다 갖다 주면 예. 팀을 꾸려가지고 뭔가 수사를 하거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나 막 이래야 되는데 예. 여러 자리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정기 인사도 아직 나기 전이고 예. 총장도 없고 뭐 장관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검찰에다 갖다 주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일단 뭔가 진영이 갖춰지기 전까지 시간도 조금 벌 수 있고요. 그리고 명분도 얻을 수 있죠. 특검에서 다 분류해가지고 이거를 검찰에다가 정확하게 수사 의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청와대가 불필요하게 뭐 하명 수사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든지 뭐 이런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깔끔하게 새로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특검이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이거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넘길 것이냐, 뭐 이것이 그럼 적법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걸 놓고도 굉장히 말이 많았을 텐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늘이 도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검이라는 조직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다 넘기고 거기서 잘 분류해가지고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하고 그럼 뭐 검찰 입장에서는 특검에서 받아가지고 수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딴죽을 걸래야 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이런 판단은 결국 이제 조국 민정수석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뭐 그렇죠.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청와대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이제 법률가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저런 정무적인 감각을 비롯해서 뭐 법무적인 지식까지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공이나 여러 가지 실력이 있는 팀이 지금 꾸려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하여간 참 지금 야당들이 만만치 않은 대통령을 만나서 악전고투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시쳇말로 얘기하면 민정수석실 문건이 새로 발견된 것 때문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이나 최순실 씨나 이런 사람들은 폭탄을 맞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이 어마어마한 폭탄 앞에서 대처할 방법도 만만치 않고 말이죠. 자, 만약에 우병우가 구속이 되고 처벌이 된다면은 중형이 불가피하지 않겠어요? 그 이제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요. 아니 뭐 블랙리스트에 그 개입을 하고 뭐 세월호에 개입을 하고 극우단체 동원에 또 개입이 되고 그러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살아서 나오기 쉽지 않을 그런 중벌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아직 판단을 조금 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있는 거로는 발견된 여러 가지 정황이나 뭐 이런 걸로만 따져봤을 때 법률적으로 공방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첫째로는 민정수석의 역할이 어디까지냐. 권한을 어디까지 그러면 남용해가지고 사용한 것이냐를 보려면 그 사람의 권한이 어디까지냐 이게 명확하게 명문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민정수석의 역할이 굉장히 광범위하기는 하지만 그게 법률적으로 딱 명기돼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는 해석의 여지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혐의들 가지고는 중형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진짜 우리 김 프로는 졸업하려면 한 1년 더 다녀야 될 것 같아. 팟캐스트 학교에서. 이럴 때는 당연히 중형을 쳐야죠. 이러면서 막 흥분을 해야지. 아니 그거 여기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 어떡해. 저는 꿋꿋하게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분노를 해야지 여기서.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우병우 사건은 한 달 내지는 2달 내에 전혀 새로운 사건이 터져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해 봅니다. 한두 달 내에 전혀 새로운 사건. 그러니까 지금 뭐 권력형 비리 이거 말고 뭐 개인 비리로 뭔가가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까? 개인 비리가 됐든 아니면 뭐 권력형 비리가 됐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문체부 이사에 관여했다는 등 무슨 뭐 다른 이런 거 말고요. 전혀 새로운 사건이 한두 달 내에 생겨나서 특수부가 됐든지 뭐 어디가 됐든지 굉장히 좀 큰 사건으로 돌아가면서 소환이 되고 뭔가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뭐 제가 옛날 같지 않거든요. 뭐가 옛날 같지가 않아. 이게 뭐 있잖아요. 제가 기자도 아닌데. 그거는 이제 주진우 기자를 불러가지고 물어보셔야지. 물어봤어 방금 전에. 그건 저 김프로한테 물어보라고 하더라고. 그 하찮은 거는. 그래요. 하여간 뭐 이 문건 파문이 정말 간단치 않은 거라는 점은 뭐 모두가 다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정치적 여파도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으로서는 참 참담한 심정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은 이제 홍준표 대표 특유의 그 제스처로 뭐 안 만나겠다는 둥. 뭐 말도 안 되는 이제 어그로를 끌면서 뭔가 본인이 어쨌든 생태를 좀 부리는 것 같고 바른정당은 이제 그렇게 나오고는 자유한국당하고 뭔가 좀 달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합리적으로 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요. 국민의당은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지금 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박근혜를 걱정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의당이. 자기 내부에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 폭파되느냐 마느냐를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좀 정신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야당들이 이 건을 가지고 뭔가 어그로를 끌거나 뭐 반대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명분이 사실상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지금 문재인 정부로서는 굉장히 좋은 호기를 만났고 확실히 그 전국 주도권을 지금 쥔 상태가 됐어요. 네, 그렇죠. 하나 걱정되는 거는 이제 보수 언론들인데 보수 언론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서 법률적인 쟁점들을 끄집어낼 거거든요. 이를테면 발견된 문건들이 지정기록물로 볼 것이 거의 확실한데 이거를 저렇게 정략적으로 묵혔다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 하면서 뭔가 말도 안 되게 트집을 잡는다거나 예. 본인들도 이게 뭐 논리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를 알고는 있겠지만 아는 것하고 공격하지 않는 것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은 황교안을 욕해야지 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합니까? 뭐 황교안이 리스트까지 다 봉인을 시켜버렸잖아요. 뭐 그러니까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뭔가 반대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먹힐 것인가. 근데 저는 크게 영향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전국 주도권을 잡고 있는 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새로운 사건이 또 터져 나오면 돼요. 네. 근데 저는 한두 달 내에 분명히 새로운 사건들이 뻥뻥 터져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숨고르기를 할 시간으로는 지금 마지막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총장이 새로 들어오고 뭔가 정기 인사가 있어가지고 진영이 갖춰지기 전까지 태풍 전야에 아주 조용한 시간이 있는 요 시기만 뭔가 야당이 좀 나름대로 보수 언론들과 함께 어그로를 끌어보려고 할 텐데 이제 곧 인사철 다가오고 뭐 7월 말 정도 되면 이제 인사 있을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진영 갖추기 시작하고 사건이 뻥뻥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뭐 금방 정리된다. 그 얼마 안 남았네요. 그 7월 말까지요. 그러니까 이제 곧 새로운 사건이 터져서 한국 정치도 다 이 이슈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뭐 한 8월 중에는 새로운 사건이 분명히 하나 이상은 터져 나올 거라고. 아, 이 사람이 뭔가 아는 게 있어 지금. 어?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라는 코너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예, 김프로의 예지력 또 나름대로 저인망식 취재 역량 제가 좀 싸게 본 게 아닙니다. 앞으로 저 재미있게 돌아갈 양상들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황교안 씨 어때요? 이 사람 좀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너무 괘씸해요. 이 양반은 진짜. 그렇죠. 사실 지난 정권에 있어서 많은 사건들을 못하게 하거나 망가뜨리게 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런 식의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뭔가 적폐 청산하는 것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다 보면 안 나올 수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자기가 잘못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7월 말 8월 초에 빅뱅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김프로의 예측까지 들어봤습니다. 빅뱅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 어떻게 책임질래요? 사퇴해야지. 누가? 서초동 감식반장 사퇴해야죠. 아, 사퇴? 오, 네. 진짜? 저는 안철수처럼 뭐 자고우면 이런 거 없어요. 막상 사퇴한다고 하니까 아쉽네. 이렇게 싼 값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아니 그러면서 뭐 서초동 주반장 이런 거 하시면 되니까. 전 뭐. 아니 그 사람 비싸니까 못 쓰는 거 아니야. 비싸서. 싸니까 당신 썼지 뭐 돈 있으면 당신을 왜 쓰나. 그래.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프로 내일 또 뵙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우리 김프로가 예언을 했습니다. 조만간 큰 일이 하나 더 터질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네.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어제 그 법원에 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준비를 해온 것 같더라고요. 멘트가. 왜냐면 기자들이 질문을 여러 개 했는데 당연히 이제 이런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겠죠. 언론 보도를 봤지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어져서 다른 질문들을 막 하니까 답변했습니다 하고는 들어갔어요. 본인이 준비를 해왔다는 얘기거든요. 예. 보도 봤는데 전혀 나는 모른다 라고만 지금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다가 뭔가 본인이 지시를 했거나 관여를 했거나 이런 사실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게 된다면 지금부터는 굉장히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일단 모른다 해놓고 그 이후에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고 그냥 저는 답변 드렸습니다 하고는 그냥 훅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요. 속으로는 굉장히 좀 똥줄이 탈 겁니다. 그래요. 아니 모를 리가 있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 삼성과 관련돼서 문건이 나왔다고 하는 부분은 2014년 8월에 작성된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는 우병우 씨가 이 민정비서관으로 발탁이 된 지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특히나 이제 삼성 관련된 것 때문에 그 우병우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사실은 대단히 높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우병우 수사로 이어져야 되는데 우선 그 문건 작성자가 누군지를 밝혀내야 할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일했던 이분이 쉽게 잡아내더라고요. 한 3명 정도로 요약된다고. 실무에 있었던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문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왜 작성했는지, 언제 작성했는지 이걸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 해당 문서들이 이제 공문서거든요. 법정에서는 공문서는 전부 다 증거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법정에서 증거를 사용하려면 절차를 하나 거쳐야 되는 게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본인이 작성한 게 맞다라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했는지를 이제 찾아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민정수석실 내부에는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작성했는지 시기와 내용을 이미 특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확인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예. 누가 작성했는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그러면 이게 누구 지시로 작성이 된 거냐, 어떤 취지로 어떤 용도로 작성이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는 자기들끼리 이제 불리한 사항이 있는 사람이 말을 맞추거나 입을 맞추거나 이럴 가능성은 있는데 어쨌든 광범위한 문서를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기가 예전처럼 쉽지는 않은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 조응천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리발을 내민다든지 잡아댄다든지 이럴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말도 일리가 있죠? 그럼요. 왜냐하면 이거를 문건 자체를 그 민정비서관이 작성하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 밑에 실무자들이 작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실무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 이제 검사들이거나 앞길이 창창하게 본인들이 이제 잘 나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판단해가지고 뭐를 거부하고 본인들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결정권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시키면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으로 시켜가지고 본인은 그거에 충실하게 작성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해야 본인이 뭔가 사법 처리가 되거나 공모해가지고 한 게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그냥 순순히 다 협조해가지고 얘기할 가능성이 지금은 높다고 보고요. 이제 그럴 수는 있겠죠. 인간적으로 자기가 모셨던 상관이기 때문에 아주 척지게 그 사람이 불리하게 얘기를 좀 안 하면 어떨까라는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병우 씨가 자기를 평생 책임질 것도 아닌데. 아니 자기의 장난을 걸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이 시간은 절대로 우병우 편이 아닌데
우병우 상당히 지금 난처한 처지가 됐습니다. 우병우가 그렇다고 이렇게 맥없이 죽을 사람 같지는 않아 보여요. 어떻게 전망합니까? 그럼요. 이제 본인은 그래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가지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려고 노력을 할 텐데. 법리로서 이 난관을 돌파한다. 글쎄요. 근데 지금 자기가 실무진하고 김기춘 사이에서 핵심 허리인데 아무리 법리에 도통한다 한들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문건이 가지는 의미를 크게 살펴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청와대의 전방위적인 개입이 확인된 거예요. 특히나 이제 삼성 관련된 부분만 놓고 살펴본다 그러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하는 이런 문제는 사실 청와대 내부의 경제수석실 소관이거든요. 예. 근데 민정수석실은 뭐 하는 곳이냐? 여기는 이제 공직자에 대해서 뭐 인사검증을 한다거나. 그렇죠. 뭐 청와대와 관련된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데. 근데 이상하잖아요. 민정수석실이 왜 삼성물산 뭐 제일모직 합병 문제 뭐 이런 거를 챙겼을까? 그러면 가능성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문서가 가짜든지 아니면 청와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지시를 해가지고 여러 부서들에게 이렇게 총체적으로 챙기게 했든지. 근데 문서가 가짜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그러면 후자일 텐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는 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냐면, 뭐 정보하고 사정 관련된 모든 기관의 시쳇말로 에이스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공정위, 금감원 막 이런 데서 전부 사람들이 다 파견을 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와가지고 자기들이 관할할 수 있는 곳에 관련 정보도 취합하고 뭐 관련 업무들도 진행을 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에이스들이 다 집결되어 있는 곳에서 삼성에 대한 문제를 챙겼다고 하면 청와대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전방위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는데 아주 요즘 말로 빼박 증거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2014년 8월에 이게 작성된 걸로 보이는데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이제 민정비서관 된 지 한 3개월 차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뭔가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본인이 이걸 챙겨가지고 구도를 만들어서 독대를 하고 뭐 거기서 나온 걸로 이렇게 쭉 뇌물을 받은 것이 약속을 하는 이런 구도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뭐 관련돼가지고 증인을 출석하거나 뭐 이런 내용은 없었는데 이제는 박근혜 뇌물죄와 관련해서도 우병우 본인이 딸려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우병우에 대한 전혀 다른 수사로 이어질 수 있고 특검이 이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검은 재판만 지금 할 수 있어요. 네. 수사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를 검토를 해보고 자기들이 필요한 재판의 증거들은 제출하고 나머지는 아마 검찰로 다 넘길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전 지검장이 이거를 받아가지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예. 우병우로서는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힘들 뿐더러 죄목이나 뭐 다른 혐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하게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단계부터 아예 이실 짓고 하는 것이 우병우로서는 지혜로운 처신 아닌가요? 글쎄요. 그냥 우병우 개인에 빙의해가지고 본다 그러면 끝까지 부인해야죠. 여기서 인정해버리면 예. 인정을 해가지고 정상참작을 받는다 하더라도 얼마나 빼주겠습니까? 빼줄 수 있는 그 형량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차피 형을 받게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형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거 부인하고 모든 거를 이제 문제 삼아야 되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서가 법원에서 증거로 제대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으려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본인이 작성한 게 맞다라는 게 이제 명확하게 확인이 돼야 되고 예. 이게 왜 작성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게 민정수석실 소관 업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언론들이나 뭐 이런 데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어떤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냐면 야 저건 좀 이상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업무가 아닌데
속에 저렇게 나오는 걸 보면 저거는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뭐 전 청와대 관계자들이나 여권의 일부 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솔솔 흘리고 있어요.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문건의 적법성을 허물어뜨려야 본인들이 그나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마 내용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진위 여부는 다음 문제고요. 이 문건 자체가 위법하다. 청와대가 이 문건 자체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게 도의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아마 막 여론몰이를 하려고 들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보수 언론들이 어떤 칼럼을 쓰는지 또 보수 인사들이 종편에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예. 아마 한 가지 방향이 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야, 우리 김 프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다, 공개해도, 이런 입장이세요? 아니 뭐 이게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 되려면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공개를 해야 맞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이 주도 면밀하게 계산을 했던 게 뭐냐면 언론에다 공표한 거는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메모예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도 아니거든요. 예. 왜냐면 공식 그 공문의 형태가 아니잖아요. 뭔가 자기가 그냥 생각했던 거를 떠오는 대로 이렇게 적어놨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공개한 거예요. 그렇게 법리적으로 시비가 될 것 자체도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목록에 어떤 정도의 내용이 있다라는 리스트 정도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 리스트도 전부 다 뭐 목록으로 공개를 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예. 개괄적으로 뭐 이런 내용 저런 내용 포함해가지고 뭐 300건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무슨 뭐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 될 소지가 없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자들이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막 지어낸 아무 말 논리군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 말이라도 해야죠. 말할 게 이제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당장 이제 오늘 조선일보가 정권의 재판이라는 이제 칼럼을 썼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굉장히 돌려가기를 막 시도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고 공문서 형식도 갖추지 않은 메모를 유죄 증거라도 되는 양 공개를 했는데 이거는 뭐 검찰도 이렇게는 안 한다. 라고 하면서 막 비난을 했거든요. 예. 근데 공문서 형식도 갖추지 않은 메모니까 지금 공개를 한 거죠. 만약에 공문서 형식에 있는 걸 공개했으면 어떻게 되라고요?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트집은 잡아야겠고, 딱히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고, 예. 그러니까 뭐라도 하여튼 좀 끄집어 들여가지고, 이 정권이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돌려가기를 하고 있는데, 예. 뭐 한마디로 후달린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군요. 자, 이 문건이 어떤 여파, 파장을 일으킬지 어떻게 보세요? 뭐 그 내용을 보셨어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팟캐스트의 특성상 이 직감, 육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정계 개편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는 어쨌든 꽃놀이패를 쥐었다. 여권이. 그렇죠. 청와대와 여권이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 공개된 것들을 보면 여태까지 나왔던 내용,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들만 지금 공개를 했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렇지 않은 왕건이들이 몇 개 더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공개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진용이 갖춰지고 나면 그게 어떤 식으로든 검찰로 전달이 돼서 거기서 이제 수사를 진행할 텐데 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나와가지고 생산된 문서를 통해가지고 수사가 시작된다고 하면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게 된다면 보통 이제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술만을 맞춰가지고 수사를 하다가 보통 수사가 엎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 사람이 이렇게 진술했다가 법원에 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처럼 말을 뒤집는다거나 예. 취지가 그게 아니었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진술로만 맞춰가지고 정황 증거로만 하다가 엎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뭐 우수수 이렇게 쏟아져 나왔으니까 증거가 나왔으니까 그걸 작성한 사람들이 뭐 할 말이 있겠어요? 불러가지고 조사하기 시작하면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확보된 진술들로 타고 올라가서 수사를 하다 보면 뭐 지금까지야 증거를 싹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배째라 하는 형식으로 아니라고 잡아댔지만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문서들 중에는 왕건이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거를 이제 언제 어떻게 수사를 할 거냐 어떻게 발표를 할 거냐
이건 뭐 하나씩 꽃감 빼먹듯이 이렇게 국면이 어려울 때마다 사용을 하면 되는 거라서.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죽을 맛일 거예요, 아마. 저는 뭐 다음 지방선거 또 다음 총선에서 야당이 유리하지 않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만 있겠습니까? 아니 지난 9년 동안 쌓아놓은 똥이 몇 가지인데 저는 뭐 사실 우리 국민들이 놀라 자빠지실 그런 적폐들이 뭐 문재인 정부가 의도를 했건 안 했건 간에 계속 드러날 거란 말이죠. 적폐청산 이걸 공약으로 걸고 당선이 됐으니까요. 그 거리가 아마 저 정권 끝날 때까지도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다가 책임지다가 시간 다 갈 것이고 뭐 얼굴에 철판 뒤집어 쓰고 과거가 그런 걸 어떡하냐 미래를 얘기하자 이렇게 나온다 한들 해놓은 짓거리들이 워낙 기가 막힌 짓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저 야당들의 앞날에 먹구름만 잔뜩 끼었다. 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힌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거는 그게 그렇게 정계 개편까지 이어지고 뭔가 적폐들이 잘 청산이 될 수 있으려면 법원과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직 불씨가 조금 남아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 뭐 경향신문에서 계속 지적을 하기도 했지만 법원 내부에서도 블랙리스트 내지는 이렇게 편향적인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판결의 내용들을 봐도 합리적이지 않았던 것들이 뭐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몇 건들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 법원에 대한 제대로 된 뭐 개혁 작업 내지는 시민들의 감시 이런 것들이 꾸준히 있어야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언론도 뭐 모두가 동화해가지고 벌거벗은 임금님 보듯이 아무도 지적하지 않다가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서야 득달같이 막 뭐 원래 정의로웠다는 듯이 막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이런 형태도 시민들이 잘 감시하고 뭔가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지 않으면 법원과 언론이 뭔가 그래서 이 합작을 해가지고 조금 다른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그런 뭐 재료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어렵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법원과 언론에 대한 철저한 감시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견제와 균형 뭐 이런 것들을 꼭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야당이 참 힘들겠네요. 자, 김프로 수고하셨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김프로입니다. 네, 지금 뭐 수사의 그 트랙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선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검찰이 굉장히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검찰이 아직 정기 인사가 안 났거든요. 그래서 마음들이 좀 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다음 인사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느라고 붕 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전폭적으로 속도를 내기보다는 약간 속도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 오는 사람들이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준비를 해놓거나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요해서 놓칠 수 없는 사건들은 막 속도를 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제 이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있었던 항공우주 산업 카이라고 하죠. KAI. 이곳에 이제 수사가 시작됐다라는 기사들이 쭉 떴는데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이 사건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직은 이제 감이 없으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테니까 전반적인 검찰 수사 단계나 검찰발 기사들을 보는 법 뭐 이런 거하고 더불어서 이번 사건이 가지는 의미 이런 걸 한번 좀 짚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리온이라는 국산 기동 헬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비 새는 헬기. 야, 헬기가 비가 새. 어떡하면 좋아. 그 이제 헬기 개발하는데 관여를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비가 샌다고 어처구니 없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게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품들을 이제 너무 비싸니까
일정 부분은 국산화를 하겠다. 그래서 개발을 하면 훨씬 원가가 낮아지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원가를 이제 부풀려가지고 거기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조성한 비자금이 수백억 원대로 지금 추산이 된다고 하니까 예. 보통 그렇게 비자금을 조성하면 그냥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쓰거나 그러지 않고 정관계로 이제 로비를 하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 보여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취임한 이후에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지난번에 미스터 피자 사건이 무슨 첫 사건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약간 성격이 조금 다른 게요. 예. 사건 자체가 무슨 이제 권력의 핵심, 실세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싸갖다 바치고 막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프랜차이즈라는 이 우리나라의 서민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곳의 구조적인 문제를 좀 건드리는 이런 수사였다고 한다면 예. 요 카이를 압수수색해가지고 수사가 시작된 거는 이거는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해가지고 권력 실세들한테 뒷돈 주고 뭔가를 얻어내고 이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박근혜 정권의 적폐들을 제대로 도려내는 굉장히 큰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원래는 다 들어가야 할 비용 중에 일부를 인마이 포켓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제 100만 원짜리를 500만 원,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나머지 차액만큼을 이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비자금으로 썼다는 건데 예. 박근혜 정부에서 유독 군 출신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많이 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청와대에도 그렇고 그리고 항공우주산업 이 카이의 주요 주주를 살펴보면 산업은행이 19%를 가지고 있고요. 수출입은행이 7.7%를 가지고 있어요, 주식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의 주요 공기관의 장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내지는 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군인 출신들이 유독 득세했던 정부 그리고 국가기관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이 공공기관 여기서 일어나는 비리였기 때문에 예. 이게 뭔가 권력형 비리로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까지 좀 불똥이 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런 조짐이 좀 보이는 게 뭐냐면 2015년도에 일감 몰아주기, 원가 부풀리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지적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예. 근데 보통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있으면 대부분 검찰에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거든요.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고발을 해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검찰 수사가 진행이 잘 안 됐어요. 딱히 들어보신 거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성룡 사장이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서 이 조성된 비자금을 사용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뒤에서 좀 야료를 부린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을 강하게 사고 있고요. 예. 그리고 검찰이 했던 것도 보면 주요 피의자가 중간에서 이제 잠적을 해가지고 수사가 안 된다 이런 이유로 한 2년 넘게 수사를 굉장히 미진하게 했거든요. 예. 그렇다고 피의자가 없어졌으면 막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찾아낼 수 있거든요, 충분히. 예. 근데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얘기니까 그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게 뭔가 윗선에서 이렇게 좀 힘을 작용을 했거나 이럴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고구마 줄기 딸려 나오듯이 나오다 보면 정권에 굉장히 큰 생각하지 못했던 핵심 실세들이 딸려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수사입니다. 우병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박근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게 참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우병우까지 연결된다고 보세요? 제가 수사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는 알 수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권력의 핵심 내지는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던 사람들이 뒷돈을 받고 뭔가 영향력을 좀 행사해주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면 검찰 수사가 미적미적하게 진행이 됐었고 또 청와대 핵심의 군 관계자들도 많이 있었고 하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청와대에 있었던 수뇌부들 중에 상당히 연루된 사람들이 좀 있지 않겠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러면 뭔가 수사가 진행이 되다 보면 지금 대부분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나와가지고 이제 옥신각신 기자들한테 수고했느니 말았느니 했던 거는 예. 직무유기에 대한 거잖아요. 왜
최순실 게이트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느냐, 아니면 최순실이 뭔가 시킨 거를 왜 앞장서가지고 뭔가를 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법리를 다투고 있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뭔가 이런 권력형 비리 사건에 엮여가지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죠. 지금 상황에서. 그래요. 근데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서는 사형으로 다스리겠다. 이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그럴 법도 한 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이고 자칭 보수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장 세게 얘기하는 게 안보에 대한 얘기잖아요. 아니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나라니까 이거에 있어서는 국가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철두철미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정작 거기에서 뭔가 무기를 사는 거와 관련해서 내지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비리가 드러나고 정말 터무니없는 것들이 일어나도 이게 뭔가 수사가 돼서 사람들이 일벌백계 하고 이렇게 이어진 적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뭔가 그냥 군대 내에서는 비리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런 시도를 안 했던 건 아니에요. 방위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뭐 특별수사본부를 차려가지고 수사를 하겠다 호들갑을 떨긴 했는데 실제로도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서 서강대 동기인 장명진 씨를 방위사업총장으로 앉힌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 장명진 씨가 이 사건과 또 무관하지 않은 듯한 그런 정황이 또 포착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나오면 무조건 처벌한다. 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니까. 그렇지. 뭐 그렇다 그러면 보통 꼬리를 자르거나 밑에 있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덮어 씌워가지고 적당히 마무리하거나 뭐 이렇게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질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비교적 뭐 부채의식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예. 거기에 뭔가 덕을 받거나 수혜를 누리거나 이런 게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산비리를 척결하는 데 있어서 검찰이 막 수사를 제대로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래도 전과는 다르게 뭔가 좀 의미 있는 그런 결과물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조기에 끝날 것 같진 않아 보여요. 캐고 또 캐면은 연말까지는 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 검찰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검찰 기사들이 나올 때 지금 대충 어디쯤 가고 있구나라고 맥을 좀 짚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검찰 수사가 보통 큰 단위의 수사는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일단 맨 처음에 내사를 해요. 예. 이제 안내자를 써서 안에서만 복작복작 조용하게 다른 사람이 이제 모르게 수사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내부에 제보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바깥에서 풍문을 듣고 뭔가 잘 이렇게 범죄 첩보를 캐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요 어딘가에 어느 기업이든 어느 조직이든 이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제 냄새를 맡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계좌를 추적하고 통신 조회를 하는 거를 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수사를 받게 될 당사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돼요. 계좌를 까보거나 아니면 통신 조회를 하거나 이런 게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통보가 되거든요, 본인들한테. 예.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게 진행되는지 어쩌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검찰이 막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료가 확실해서 이거는 뭔가 수사를 할 만하다 하는 범죄 혐의들이 충분히 발견이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는 게 뭐냐면 주거지, 사무실, 자동차, 그리고 사람 신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좌 추적도 역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이거는 당사자가 모른다는 특징이 있고 요게 어느 정도 땅땅하게 준비가 되면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실제로 액션을 하는 거예요. 사무실 들어가서 상자에다가 뭘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자동차 가지고 털고 집에 가서 막 닥트 쑤셔가지고 가져오고 막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때부터는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변호인도 사겠죠. 언론에다 가서 뭐 언론 플레이를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리고 이렇게 이미 뉴스에 보도가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검찰이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수사에 속도를 냅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너무 빠르게 가도 안 되고 너무 천천히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수사 결과가 너무 안 나오면 언론이 득달같이 욕을 하거든요. 그렇지. 뭐 너무 용두삼이였다는 둥, 뭐 너무 아무것도 없다는 둥, 막 이러면서 욕을 하니까 적정한 속도를 재면서 언론 브리핑도 이때부터는
여러 군데서 많이 물어보니까 보통 하루에 한 번이나 뭐 이틀에 한 번이나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전체 기자들을 모아놓고 브리핑을 해가지고 아주 제한적으로 질문을 받고 답하고 하는 것들을 하거든요. 예. 그런 단계가 지나가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관계자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소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검찰에 나와가지고 조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기사가 났다 하면 그 전에 뭐 내사가 있거나 계좌 추적이 있거나 이런 건 언론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기사를 잘 안 쓰고요. 그냥 확실한 게 없으니까 기사를 잘 안 쓰거든요. 예.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지금 이제 카이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사의 처음, 중간, 끝 단계가 있다고 할 때 맨 첫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압수수색 기사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 거는 검찰 수사에서 이제 첫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쭉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관계자들이 한참 소환이 되는데 이 관계자들이 소환이 될 때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공우주산업 같은 경우는 그 사장 그리고 이 사장이 뭔가를 줬을 것으로 생각되는 권력의 핵심 실세 뭐 이런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거나 뭔가 주요 보직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잔챙이들부터 시작해서 쭉 부르다가 거물 내지는 주요 핵심 인사들은 맨 마지막에 불러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쭉 불려와가지고 그렇게 몇 번 불려오면 이제 구속영장을 보통 청구하죠.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 이게 검찰 수사에서는 한 중간 정도 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검찰 단계에서 기사의 맨 마지막은 뭐냐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보통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간 수사 결과라고 보통 안 하고 그냥 언론에서 쓸 때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쓰는데 이때는 전부 다 종합을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몇 명을 넘겼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그게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그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더 추가 수사를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 보통 검찰에서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가지고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뭐 기소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검찰 단계에서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압수수색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 카이 수사가 거의 이제 첫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부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실세에 있는 사람이 어디까지 올 것이냐, 우병우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사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라서. 근데 보통의 경우 박근혜 정부까지는 하기 싫은 수사가 되게 많았거든요, 검찰 내부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뭔가 수사를 진행하면 정권에 불리하겠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세월호 수사라든지 성완종 리스트 수사라든지 뭐 정윤회 게이트, 뭐 최순실 게이트 전부 다 뭔가 정권 핵심에 좀 불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수사를 하지 못하게 그냥 대충 어느 정도 하다가 많은 것이 검찰이 수사 방향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검찰이 굉장히 기자들한테 친절해집니다. 잘 만나줘요. 전화해도 잘 받아주고. 그래야 뭔가 자기한테 비판적인 기사를 좀 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법리적으로 뭐가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면서 예. 기자들한테 굉장히 좀 친절해지거든요. 근데 보통 검찰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수사는 거의 불친절의 끝입니다. 일단 전화를 안 받아요. 예. 그리고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자기들이 완급을 조절하죠. 수사를 치고 나가야 되거나 여론의 힘을 얻어야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해주기도 하고 예. 그렇지 않고 보완이 필요하면 전혀 안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하기 싫은 수사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 정권의 인사들과 관련된 일인데다가 적폐와 관련된 일이어서 수사를 제대로 하면 할수록 검사 자신도 뭔가 굉장히 업적을 세울 가능성이 커지고 예. 업적을 세운다는 얘기는 좋은 보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사들 자체가 굉장히 신이 나서 아주 열심히 수사를 할 만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끝까지 성역 없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조성된 비자금의 액수도 뭐 수백억 단위이기 때문에 뭐 이 중에 이제 몇 억씩 끊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갖다가 줬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수사 당사자 내지는 수사와 관련된 뭐 이게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아마 여기저기 지금 분주하게 뛰어다닐 텐데 상당히 많은 수의 전 정권 실세들이 지금 다 학교 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말을 맞추거나 뭔가를 없애거나 그러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막 수사를 하면 굉장한 게이트로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다가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중수부가 지금 사실상 없기 때문에, 예. 윤석열 호 검찰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는 첫 사건이기도 한데다가, 그리고 이제 곧 검찰 인사가 진행이 되면, 새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의욕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 수사는 한 2-3달 정도 더 이제 진행이 되면서 주요 인사들이 막 불려 들어올 텐데,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단위의 사람들이 불려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유심히 좀 단계를 챙겨보시면, 아무튼 적폐청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게 김 프로가 이야기했던 또 다른 큰 사건입니까? 이거 말고도 많아요. 아, 그래요.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 같은 상황이 아니어서 옛날에는 사실 혐의점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어렴풋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진행이 안 돼가지고 뭐 홍만표 변호사 사건만 하더라도 그렇게 터져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예. 근데 뭐 좀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견실에서 누구의 팔을 꺾고 막 거기서 내가 이 사람의 남편이다 뭐 이러면서 불고 뭐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예. 사실 터져나오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제약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검찰 자체가 뭔가 개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뭔가 본인들에게 맡겨진 업무를 굉장히 충실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을 그냥 쭉 놓고 지켜보면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걸었던 그런 적폐청산 내지는 바른 사회를 세우는 이런 것에 대한 결과물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드러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의 진실도 밝혀질 수 있겠네요. 이 기세라면. 그럼요. 뭐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답답하지 않게 뭐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수사를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 조성된다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김 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